아니, 어머니가 이렇게 다치도록 어디 계셨어요? 제가 부엌에서 식사 준비하다가 잠깐 못 봤어요. 잠깐이라도 눈을 떼시면 어떡해요? 내가 그 말을 했어. 좀 더 신경 쓰라고. 이 몇 마디가 오간 뒤, 이 집안의 관계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아주 평범한 하루에 누군가는 가해자가 되었고, 누군가는 설명조차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따뜻한 응원의 손길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선이라고 합니다. 결혼한 지 27년이 된 평범한 주부예요. 두 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아온 세월이었지만 이제 아이들도 모두 독립을 했고 남편과 단둘이 소박한 노후를 준비하던 시기였습니다. 오래 다닌 직장에서 은퇴한 남편은 집에서 취미 생활을 즐기기 시작했고 저 역시 그동안 미뤄뒀던 운동이나 문화센터 수업을 다니며 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됐어요. 집안일도 한결 가벼워지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편이라 앞으로의 삶이 평온할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그해 가을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길을 잃고 헤매시는 일이 생겼어요. 근처 마트에 다녀오시다가 집을 찾지 못하셔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깜짝 놀라서 남편과 함께 모시고 병원에 갔더니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아직 증상이 심하지 않으니 약물 치료와 함께 규칙적인 생활 관리를 하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 댁이 저희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였기 때문에 남편과 상의한 끝에 저희 집으로 모시기로 했어요. 혼자 사시게 하기엔 불안했고 요양병원은 아직 이르다고 생각했거든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온 첫날, 저는 안방 옆에 있는 작은 방을 정리해서 시어머니 방으로 꾸몄습니다. 침대도 새로 드리고 옷장도 정리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처음엔 불편해 하셨지만 며칠 지나니 적응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시어머니께 아침 식사를 챙겨드리고 약을 챙겨드렸어요. 병원 통원 치료도 일주일에 2번씩 모시고 갔습니다. 낮에는 시어머니와 함께 TV를 보거나 산책을 나갔어요.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상태가 안정적이셨고 큰 문제 없이 지냈거든요. 남편도 고맙다고 말했어요. 당신이 어머니 잘 돌봐줘서 다행이야. 고마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점점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증상이 조금씩 진행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방금 드신 식사를 잊으시고 밥 안 먹었는데?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방금 드셨어요. 조금 있다가 간식 드릴게요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질문을 하셨지만 참고 대답해 드렸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밤낮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밤에 자주 깨서 집안을 배회하셨습니다. 새벽 2, 3시에 일어나셔서 옷을 챙겨 입고 집에 가야 해라고 하셨어요. 여기가 집이라고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하셨죠. 저는 시어머니를 진정시키고 다시 재우느라
밤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다녀야 하니까 제가 주로 돌봤어요. 낮에도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잊으셔서 냄비가 타는 일이 있었어요. 다행히 제가 부엌에 들어가서 발견했지만 자칫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가스 밸브를 잠가두고 시어머니가 부엌에 들어가시지 못하게 신경을 썼어요. 화장실도 혼자 가시기 어려워지셨습니다. 가끔 길을 헤매시다가 넘어지실까봐 저는 항상 따라다녀야 했어요. 1년쯤 지났을 때 저는 몸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밤에 제대로 자지 못하니 낮에도 피곤했고 시어머니를 돌보느라 제 시간은 전혀 가질 수 없었어요. 문화센터 수업도 그만뒀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미뤘습니다. 남편은 퇴근하고 돌아오면 피곤하다며 방에 들어가곤 했어요. 주말에도 평일에 고생했으니 주말은 좀 쉬어야지라며 시어머니 돌보는 일은 거의 저 혼자 했습니다. 어느 날 시누이가 집에 들렀어요. 오랜만에 어머니를 뵈러 온 거였습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시어머니께서 시누이를 알아보지 못하셨어요. 당신은 누구세요?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시누이는 깜짝 놀라며 엄마 저예요. 따님이에요라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하셨습니다. 시누이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안 좋아지셨어요? 병원에는 잘 모시고 다니세요? 저는 네, 일주일에 2번씩 모시고 가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증상이 조금씩 진행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시누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래도 집에서 모시면 더 신경 써서 돌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대로 관리를 하셔야죠.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밤낮 없이 시어머니를 돌보느라 지쳐 있었는데 가끔 오는 시누이가 제대로 안 돌본다고 하니 억울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누이가 돌아간 후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동서 말이 좀 서운하네요. 제가 뭘 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은 TV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동생도 어머니 걱정돼서 그런 거겠지. 신경 쓰지 마.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시누이가 다녀간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의 상태가 더 나빠졌어요. 어느 날 새벽 시어머니께서 혼자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신 거예요. 저는 새벽 4시쯤 깨서 시어머니 방을 확인했는데 안 계셨습니다. 깜짝 놀라서 집안을 찾아봤지만 어디에도 안 계셨어요. 현관문이 열려 있는 걸 보고 급하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행히 아파트 단지 내에서 시어머니를 찾았어요. 잠옷 차림으로 이리저리 헤매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셨어요. 추운데 어디 가시려고 그러세요? 하고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멍하니 쳐다보시며 집에 가야 하는데 길을 모르겠어요 라고 하셨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아침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새벽에 혼자 밖으로 나가셨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현관문에 안전장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네. 오늘 퇴근하고 설치할게. 하지만 문제는 계속됐어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오후, 저는 부엌에서 시어머니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잠깐 고개를 돌린 사이에 시어머니께서 화장실로 가시려고 일어나셨나 봐요. 쿵 하는 소리가 들려서 급하게 달려갔더니 시어머니께서 복도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부랴부랴 일으켜 드렸는데 무릎에서 피가 나고 있었어요. 넘어지시면서 바닥에 무릎을 부딪히신 거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소독약과 밴드를 가져와 상처를 처치했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신 건 아니었지만 무릎에 멍이 들고 부어 올랐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아파하시며 아야, 아파요 하고 신음하셨어요.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넘어지셨어요. 무릎을 다치셨는데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은 회사에서 바로 나와 함께 병원에 갔어요. 다행히 골절은 아니고 타박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령이시라 회복이 더딜 거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은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집에 모시고 침대에 눕혀드린 후 거실에 앉았을 때 남편이 물었어요. 어떻게 넘어지신 거야? 저는 죄송한 마음에 대답했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식사 준비하다가 잠깐 못 봤어요. 화장실 가시려다가 넘어지신 것 같아요.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혼자 두면 안 되는 거 알잖아. 좀 더 신경 써야지.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저는 밤낮으로 시어머니를 돌보느라 지쳐 있었는데 잠깐 눈을 뗀 사이에 일어난 사고였거든요. 미안해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하고 사과했지만 남편은 아무 대꾸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 후 시누이가 소식을 듣고 집에 왔어요. 시어머니 무릎에 멍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어쩌다가 이렇게 다치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기억을 못 하시는지 그저 멍하니 계셨어요. 시누이는 거실로 나와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니, 어머니가 이렇게 다치도록 어디 계셨어요? 시누이의 목소리에는 비난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식사 준비하다가 잠깐 못 봤어요. 어머니께서 화장실 가시려다가 시누이가 말을 끊었습니다. 잠깐이라도 눈을 떼시면 어떡해요? 어머니 상태가 어떤지 아시잖아요.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내가 그 말을 했어. 좀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시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오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언니가 제대로 못 보시는 것 같아요. 전에 왔을 때도 어머니가 많이 안 좋아지셨고, 이번엔 다치기까지 하셨잖아요. 집에서는 한계가 있는 거 아닐까요? 저는 억울했습니다. 동서,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밤낮으로 어머니 돌보느라.
하고 말하려는데 시누이가 손을 저었어요. 최선을 다하셨다면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되셨을까요?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제가 알아본 요양병원이 있는데 거기로 모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 집에서는 이제 어렵겠어.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여보, 제가 더 잘 돌볼게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고 애원했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생 말이 맞아.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어머니한테도 나을 거야. 시누이는 며칠 후 남편과 함께 지방 요양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함께 가지 못했어요. 아니, 같이 가자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돌아와서 말했어요. 다음 주에 어머니 입원 수속 밟을 거야. 시설도 좋고 전문 간병 시스템이 잘 되어 있더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시어머니는 요양병원으로 옮겨지셨어요. 저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병실에 시어머니를 모셔드리고 나오는데 시누이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이제부턴 전문가들이 잘 돌볼 거예요. 어머니가 더 이상 다치는 일은 없을 거고요. 그 말이 마치 제가 시어머니를 다치게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남편은 제 얼굴을 보지 않았어요. 그날 밤부터 남편과 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시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보낸 후 남편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 며칠은 그냥 말수가 줄어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남편은 저를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아침에 좋은 아침이에요 하고 인사를 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때도 말없이 밥만 먹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 걱정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2달, 3달이 지나도 남편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냉랭해졌어요. 제가 거실에 있으면 남편은 방에만 있었고, 제가 부엌에 있으면 거실로 나왔다가 제 모습을 보면 다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주말마다 혼자 요양병원에 다녀왔어요. 저도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여보, 저도 어머니 뵈러 같이 갈게요. 하고 말했지만 남편은 멀어서 힘들 거야. 내가 다녀올게 하며 거절했어요. 병원에서 어떤 상태인지 물어봐도 그냥 그래 하는 짧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를 뵙는 것조차 저를 완전히 배제했어요. 반년쯤 지났을 때 남편은 식사 시간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6시쯤 저녁을 차렸는데 남편은 일부러 7시가 넘어서 들어왔어요. 저녁 드세요 하고 말하면 먼저 먹어. 나는 나중에 먹을게 하며 거실 소파에 앉아 TV만 봤습니다. 제가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시작하면 그제야 혼자 식탁에 앉아서 먹었어요. 1년이 지나자 남편은 안방을 나갔습니다. 요즘 잠이 안 와서
혼자 있는 게 편해하며 작은 방으로 짐을 옮겼어요. 세탁물도 따로 모아뒀고 화장실 사용 시간도 완전히 분리됐습니다. 아침에는 저보다 일찍 일어나서 씻고 나가거나 제가 다 씻고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갔어요. 같은 집에 살지만 생활 동선이 전혀 겹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서 요양병원 청구서를 봤어요. 봉투가 열려 있었는데 아마 남편이 보고 그냥 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무심코 내용을 확인했어요. 한 달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더라고요. 기본 입원비 외에도 추가 검사비, 특별 간병비, 여러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혼자 이 부담을 안고 있구나 싶었어요. 2년째 되던 해, 저는 자녀들에게조차 집안 상황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큰아이가 전화를 해서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고 물으면 잘 지내. 아빠도 잘 계시고 하고 대답했어요. 명절에 아이들이 집에 오면 남편과 저는 평소처럼 대화하는 척 했습니다. 부부인 척 연기를 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돌아가면 집은 다시 무거운 침묵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친구들과의 약속도 점점 줄였어요. 집을 나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또 그 냉랭한 분위기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차라리 집에만 있게 됐어요. 문화센터도 그만뒀고 이웃과의 교류도 끊었습니다. 저는 점점 세상과 단절되어 갔어요. 3년째 되던 해부터는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밤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혼자 안방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시어머니가 넘어지신 건 사고였는데, 저도 최선을 다했는데,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잠들지 못한 채 새벽을 맞이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더니 스트레스성 불면증이라고 했어요. 수면제를 처방받았지만 약을 먹어도 깊이 잠들지 못했습니다. 몸은 피곤한데 정신은 또렷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무겁고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남편도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얼굴이 여위고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혼자 요양병원을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같은 집에 살지만 완전히 남남이었습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저를 투명인간처럼 대했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고 우연히 눈이 마주치면 재빨리 시선을 피했습니다. 대화는 완전히 끊긴 지 오래였어요. 필요한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에 수리할 곳이 있으면 남편이 알아서 했고 생활비는 통장에 넣어뒀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모든 게 진행됐어요. 저는 만성 피로에 시달렸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속은 텅 빈 것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모든 게 기계적이었습니다. 감정이 없어진 것처럼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냈어요. 이게 부부인가, 이게 가족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저는 남편이 외출한 사이 집안 정리를 하기로 했어요. 오랫동안 미뤄뒀던 서류들을 정돈하려고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여러 서류들이 쌓여 있었고 바닥에도 종이들이 떨어져 있었어요. 주워서 정리하려다가 그중 한 장을 보게 됐습니다. 은행 대출 서류였어요. 처음에는 혹시 집 수리라도 하려고 알아본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자세히 보니 대출 용도가 의료비로 되어 있었어요. 금액도 상당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시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돈을 빌린 거구나 싶었죠.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비슷한 서류들이 더 있었습니다. 대출 계약서, 이자 납부 내역, 병원 청구서들이 한가득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 날짜를 보니 시어머니가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직후부터 시작된 것 같았어요. 대출 금액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추가로 빌리고 또 빌린 흔적이 보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서류들을 하나하나 들춰봤습니다. 요양병원 청구서를 보니 매달 3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나가고 있었어요. 기본 입원비, 추가 검사비, 특별 간병비, 약제비, 물리치료비까지 항목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게 몇 년째 계속되고 있었다니. 남편이 얼마나 큰 부담을 안고 있었는지 짐작이 갔어요. 그 중에서 보증인 변경 서류도 발견했습니다. 처음 대출을 받을 때는 시누이가 연대보증을 섰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1년도 안 돼서 시누이 이름이 빠지고 남편 혼자 대출을 떠안게 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자율도 더 높아져 있었어요. 매달 나가는 이자만 해도 만만치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비용 분담 관련 메모도 있었어요. 남편이 직접 손으로 쓴 것 같았습니다. 1차 대출, 2차 대출, 추가 대출 이런 식으로 날짜와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그 옆에는 동생 보증 철회, 단독 대출로 전한 이런 메모도 보였습니다. 남편이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었어요. 저는 서류를 다시 정리해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남편에게 물어볼까 생각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4년 넘게 대화다운 대화를 나누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꺼낸다는 게 어색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제가 알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혼자 감당하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집 전화로 요양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없을 때였어요. 병원 관계자는 시어머니의 상태가 최근 들어 더 악화되어서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추가 비용이 든다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남편과 상의해 보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했을 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어머니 상태가 안 좋아져서 추가 비용이 든다고 하던데요. 남편은 잠시 멈칫하더니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처리할게. 그게 전부였어요.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여보, 병원비가 많이 드는 것 같은데
우리 형편이 괜찮은 거예요? 남편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했어요.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그리고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식탁에 혼자 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며칠 후 저는 다시 서재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 서류들을 살펴봤어요. 파일 하나를 열었더니 최근 몇 개월치 은행 거래 내역이 있었습니다. 매달 요양병원으로 큰 금액이 나가고 있었고 대출 이자도 꾸준히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우리 집 예금 잔액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남편이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경제적인 압박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시누이는 중간에 빠져나갔고 남편은 장남이라는 이유로 혼자 모든 걸 떠안았어요.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을까요? 하지만 이해가 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저를 배제했고 혼자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어요. 저는 부부인데도 집안의 재정 상황조차 제대로 알 수 없었습니다. 대출이 얼마나 남았는지, 이자는 얼마나 나가는지, 우리 노후 자금은 얼마나 남아있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날 밤 남편은 새벽까지 작은 방에서 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며 저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남편도 힘들고 저도 힘들었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 놓은 거리는 생각보다 훨씬 멀었어요. 며칠 후 집 전화로 요양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상태가 최근 들어 더 악화되어서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욕창 방지를 위한 특수 침대와 물리치료, 24시간 전담 간병인 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연히 비용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했을 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어머니 상태가 안 좋아져서 추가 비용이 든다고 하던데요. 남편은 잠시 멈칫하더니 짧게 대답했어요. 알았어. 내가 처리할게. 저는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여보, 병원비가 많이 드는 것 같은데 우리 형편이 괜찮은 거예요? 제가 뭐 도와드릴 거라도. 남편이 저를 쳐다봤어요. 4년 만에 처음으로 제 눈을 똑바로 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갑기만 했어요.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그리고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며칠 후에는 더 심한 일이 있었어요. 저는 마트에서 장을 봐왔는데 남편이 영수증을 보더니 화를 냈습니다.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돈을 쓴 거야? 평소와 다를 바 없는 금액이었는데도 그랬어요. 필요한 것만 샀어요. 평소랑 똑같은데 하고 설명하려는데 남편이 말을 끊었습니다. 앞으로 생활비 줄일 거니까 알아서 해. 나도 여유 없어. 그날부터 남편은 생활비를 절반으로 줄였어요. 한 달에 40만 원. 집안 살림을 꾸려가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제 용돈을 아껴서 생활비에 보태야 했어요. 남편에게 이 돈으로는 한 달 살기 어렵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당신이 일을 하든지 나한테 기대지 말고 일을 하라니요. 저는 27년 동안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고 아이들을 키웠어요. 남편이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저보고 돈을 벌어오라는 거였어요. 60이 넘은 나이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시누이가 집에 들렀습니다. 거실에서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형수님도 집에만 계시지 말고 일이라도 하시면 오빠 부담이 줄어들 텐데요. 요즘 나이 들어서도 일자리 많잖아요. 마트 계산대나 식당 설거지 같은 거요. 시누이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 말을 듣고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마트 계산대, 식당 설거지. 시누이는 저보고 그런 일을 하라는 거였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러게. 나도 그 생각했어.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기도 할 텐데. 시누이는 차를 마시며 계속 말했습니다. 형수님 나이면 충분히 일하실 수 있어요. 우리 아파트 경비 아저씨도 65이시던데 건강하게 일하시더라고요. 오빠 혼자 어머니 병원비 다 감당하시는 것도 힘드실 텐데 형수님이 조금이라도 보태시면 좋잖아요. 저는 참을 수 없어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동서, 제가 일을 해야 할까요? 시누이는 저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당연하죠. 요즘 시대에 60 넘었다고 놀고 있으면 안 되죠. 형수님도 건강하시잖아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누이 편을 들지도 제 편을 들지도 않았어요. 그저 침묵으로 시누이의 말에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시누이가 돌아간 후 저는 혼자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넘어지신 일로 저를 탓하더니 이제는 일까지 하라고 합니다. 40년 가까이 살아온 집에서 저는 점점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남편도 힘든 건 이해했습니다. 경제적인 압박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갔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를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건가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한 걸까요? 시어머니를 정성껏 돌봤는데 잠깐 눈을 뗀 사이에 넘어지신 걸로 이렇게 취급받아야 하나요? 생활비도 삭감하고 일까지 하라고 하면서 정작 집안 형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 남편. 이게 부부인가요? 며칠 후 저는 몸이 더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두통이 심해졌고 어지럼증이 자주 왔습니다. 몸 상태가 안 좋은 와중에 큰아이가 주말에 집에 들렀어요. 오랜만에 온 거라 저는 기운을 내서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온몸이 무겁고 어지러웠지만 아이 앞에서 아픈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식탁을 차리고 아이를 불렀습니다. 밥 먹자. 내가 좋아하는 반찬 만들었어. 식사를 하면서 큰아이가 물었어요. 엄마, 아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전화해도 잘 안 받으시고 연락이 잘 안 되던데요. 제가 대답하려는데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가 요즘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해. 돈은 계속 쓰고 나도 힘든데 이해를 못 해. 저는 깜짝 놀라서 남편을 쳐다봤어요. 아이 앞에서 이런 말을 하다니. 큰아이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빠,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남편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내가 뭘 알아? 집안 사정도 모르면서 엄마는 편하게 집에만 있으면서 돈 쓸 생각만 하지.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아이 앞에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우리 둘이서 이야기해요. 하고 말했지만 남편은 식탁을 박차고 일어났어요. 이야기할 것도 없어. 나는 지쳤어.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큰아이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아빠가 왜 저러세요? 뭔가 문제 있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려 했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엄마, 아빠가 요즘 좀 힘들어서 그래. 아이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아빠가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이가 돌아간 후 저는 혼자 설거지를 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27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자녀 앞에서까지 저를 그렇게 말하다니.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았는데 갑자기 어지러움이 심하게 왔어요. 숨을 쉬기가 힘들었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몸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두통과 어지럼증이 계속됐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밤에는 여전히 잠을 못 잤고 악몽을 꾸곤 했어요. 시어머니가 넘어지시는 꿈, 시누이가 저를 비난하는 꿈, 남편이 저를 쳐다보지도 않는 꿈. 깨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시야가 좁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터널 같은 시야였어요.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렸습니다. 피부가 차갑고 축축해졌어요. 식은땀이 흘렀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한 건 이제 끝이구나 하는 거였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천장에 밝은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다가와서 물었어요. 정신 차리셨어요? 보호자분이랑 연락이 안 돼요. 다른 연락처 있으세요? 저는 멍한 상태로 큰아이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설명해 주셨어요. 미주신경성 실신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가 원인입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의식을 잃으신 거죠. 며칠 입원해서 안정을 취하고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남편 전화번호로 여러 번 연락을 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큰아이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아이는 울먹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그냥 좀 쉬면 된다고 안심시켰어요. 큰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요? 아빠한테 연락 안 됐어요? 저는 아빠는 바쁘실 거라고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응급실에 실려왔는데도 남편은 전화조차 받지 않았던 거예요. 며칠 동안 입원해 있는 동안 남편은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큰아이가 여러 번 전화를 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안 받더니 나중에는 받았대요. 아이가 엄마 응급실 가셨어요. 지금 입원 중이에요라고 했더니 남편은 그래, 알았어라고만 했답니다. 그리고는 병원에 오지 않았어요. 큰아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상해요. 엄마 쓰러지셨는데 왜 안 오시는 거예요? 저는 할머니 병원 일로 바쁘실 거라고 괜찮다고 둘러댔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큰아이가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큰아이가 따졌어요. 아빠, 엄마 응급실 가신 거 알면서 왜 안 오셨어요? 남편은 TV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연락 받았는데 내가 있다고 해서 괜찮을 줄 알았어. 큰아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어요. 아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쓰러지셨는데 오셔야죠. 남편은 여전히 TV만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있었잖아. 나는 어머니 병원 일로 바빴어. 아이가 돌아간 후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어요. 제가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걸. 하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사흘 동안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저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미 오래전에 우리 부부는 끝난 거구나. 다음 날 저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혼하겠다고요. 이혼은 생각보다 조용히 진행됐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작성할 때도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재산 분할, 채무 정리, 모든 절차가 담담하게 진행됐어요. 남편은 끝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서명만 했습니다. 27년을 함께 산 부부가 서류 몇 장으로 남남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자녀들에게 이혼 소식을 전했을 때 아이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큰아이가 물었어요. 엄마, 정말 이혼하시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끝난 관계였어. 이제야 정리하는 거야. 작은 아이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빠가 너무하셨어요. 아이들은 아빠를 원망했지만 저는 말렸어요. 아빠도 힘드셨어. 이혼 후 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집은 남편이 가졌고 저는 재산 분할금을 받았습니다. 새 집에 짐을 풀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홀가분하면서도 허전했습니다. 혼자 사는 생활은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했어요. 문화센터 수업도 다시 시작했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늘었습니다. 2년이 지났을 때 큰아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대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장례식은 언제래? 아이가 대답했어요. 이미 끝났어요. 아빠가 조용히 치르셨대요. 납골당에 모셨다고 하시던데. 며칠 후 저는 납골당을 찾아갔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았어요. 납골당 안으로 들어가 시어머니 위패 앞에 섰습니다. 절을 올리고 잠시 묵념했어요. 어머니, 편히 쉬세요. 절을 마치고 돌아서는데 뒤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남편이었습니다. 2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남편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늘었고 얼굴에 주름이 깊어졌어요. 우리는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왔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침묵이 흘렀어요. 남편은 뭔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움직이다가 결국 짧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저는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하고 납골당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2년 만에 들은 남편의 목소리. 그것으로 모든 게 끝인가 싶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남편이 서 있었어요. 들어와도 될까?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줬어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미안해. 남편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당신 응급실 갔을 때 가야 했는데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려서 목소리가 떨렸어요. 2년 동안 혼자 살아보니까 알겠더라. 당신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일로 힘들었던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게 당신한테 그렇게 대할 이유는 안 됐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27년을 함께 살면서 남편이 우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저도 말했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혼자 얼마나 고생했는지.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27년 동안 나누지 못했던 진심을 그제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요. 이미 늦었어요. 우리는 이미 많이 멀어졌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알아. 내가 너무 늦었지. 남편이 돌아간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용서는 했지만 다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손녀 생일에는 함께 만나기도 했습니다. 부부는 아니지만 완전한 남남도 아닌 서로의 안부를 묻는 사이가 됐어요.
침묵으로 무너졌던 결혼은 그렇게 조용히 정리됐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산다는 것은 같은 시간을 견뎌왔다는 의미이지만 항상 같은 마음으로 살아왔다는 뜻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선택했고 누군가는 존중을 잃어갔습니다. 부부라는 이름을 내려놓은 뒤에야 서로를 한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두 사람은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남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 옳고 그르냐를 가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말하지 못한 선택들이 남긴 시간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사연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